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새벽 5시 55분. 평양 강동군의 한 형장. 15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경력의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무려 200건 이상의 처형을 집행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차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총살은 안 된다. 본때를 보여라. 하지만 처형 방식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누가 죽는가였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한때 북한 권력 서열 2위. 장성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명. 장성택의 측근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의 손녀가 살아남았습니다. 1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인사동의 한 찻집. 그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아는 것과 진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연 김정은은 왜 자신의 고모부를, 그것도 그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해야 했을까요? 사형 집행관조차 기겁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진실. 11년 만에 드디어 밝혀집니다. 2013년 12월 20일 새벽 5시 40분. 저는 얼어붙은 두만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울부짖었습니다. 12월의 혹독한 추위에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브로커는 말했지만 제 체중을 견딜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분 후면 평양에서 15명이 총살당한다는 것을. 그중 한 명은 제 친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얼음이 깨진다면 12월의 강물에 빠져 그대로 끝입니다. 북쪽으로 끌려가도 끝이고 여기서 죽어도 끝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건너야 한다고, 경비병 순찰이 곧 시작된다고. 저는 정신없이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50m를 건넜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건너온 얼음 위에 긴 균열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끝이었습니다. 그때가 2013년 12월 20일 새벽 5시였습니다. 북쪽 평양의 형장에서는 1시간 후 총성이 울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1년 전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저는 서울 인사동의 작은 전통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유자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70살의 김태준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1954년생, 포항제철 건설에 참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2013년에 탈북한 한서연입니다. 그의 숙청된 고위 간부의 손녀입니다. 김태준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유자차를 드시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건 말인가요? 2013년 12월에. 네, 맞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때 함께 처형되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물건이었지만 11년 동안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는 이유와 진짜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태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나라에서 자유를 찾아온 당신들의 이야기를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요.
1992년 10월 15일, 저는 평양 중구역의 20층 아파트 15층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왔고 난방도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부엌에는 중국산 냉장고가 있었고 거실에는 일본제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준혁은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한석은 내각경제부문의 고위 간부셨습니다. 정확한 직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전역이 고난의 행군으로 신음할 때도 저희 집 식탁은 풍족했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 중국산 과자와 초콜릿. 제가 7살 때까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처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1999년 11월 어느 날, 제 인생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평양 외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친척집을 방문하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던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가에 한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로 보였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비스킷을 손에 든 채로 풀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는 왜 풀을 먹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보지 마라. 하지만 저 아이가, 서연아, 저런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된다. 더 모여들어. 운전기사 아저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저런 애들은 꽃제비라고 합니다.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애들이에요.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아이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왜 저는 초콜릿을 먹는데 그 아이는 풀을 먹어야 할까요? 왜 저는 따뜻한 집에 사는데 그 아이는 길거리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서연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단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 일하니까 당에서 보살펴 주시는 거야.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당을 위해 일하면 당에서 너도 보살펴 주실 거야.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당을 위해 일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왜 누군가는 풀을 먹어야 하는지. 하지만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2000년 3월, 저는 만경대형 명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혁명 열사와 고위 간부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8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세계였습니다. 학교에는 난방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급식으로 흰 쌀밥이 나왔습니다. 교실에는 새 책걸상이 있었고 운동장에는 제대로 된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상호 비판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생활총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9살짜리 아이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철수 학생은 수업 시간에 졸았습니다. 박영애 학생은 김일성 장군님 초상화를 제대로 닦지 않았습니다. 이민수 학생은 집에서 남조선 라디오를 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발언이 나왔을 때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조선 라디오. 그건 반동 행위였습니다. 일주일 후 이민수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친구도 믿을 수 없다고. 가장 친한 친구라도 나를 고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학생.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계셨으니까요. 할아버지 이한석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온화하셨습니다. 항상 책을 읽으셨고
가끔 제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서연아,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단다. 할아버지, 선생님은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 선생님 말씀이 맞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여름 할아버지는 남조선에 다녀오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제협력회담이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남북 교류가 조금씩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달라져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보거라.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서울의 명동거리, 높은 빌딩들, 밤거리의 화려한 불빛, 사람들로 가득한 백화점. 이게 어디예요, 할아버지? 서울이란다. 남쪽의 수도지. 우와, 정말 예뻐요. 우리 평양보다 더 크네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연아,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넓단다. 그걸 기억해라.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변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냉장고 안에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도청장치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의 소음이 도청을 방해한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창문도 꼭꼭 닫고 속삭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면 항상 창문을 닫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셨습니다. 10살짜리 제가 보기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창문을 닫으세요? 날씨가 더운데요. 아, 서연아. 할아버지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누구를? 왜? 그 답은 10년 후에 알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요. 2008년 8월 15일,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16살이었고, 만경 대형 명학원 고등반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무언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곧 할아버지께 전화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1시간 후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문틈으로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께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뇌졸중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아프면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쓰러지면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시작된다는 것을. 2008년 가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 간부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인가? 김정일의 새 아들 중 누가 선택될 것인가? 할아버지는 그 무렵부터 자주 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지만 가끔 들리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젊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2009년 1월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의 셋째 아들. 당시 24살. 스위스에서 유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려하셨습니다. 경험도 없고 업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도 집안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하셨습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냉장고 속에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됐습니다. 국권 100원이 신권 1원이 됩니다. 교환 한도는 10만 원.
그 이상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어머니가 몇 년간 모은 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만약을 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5천 원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말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분노를 봤습니다. 이건 강도짓입니다. 인민의 재산을 국가가 강탈하는 겁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낮추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아버지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2010년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가 열렸습니다.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였습니다. 그날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됐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대장 칭호. 27살의 젊은이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붉은 깃발이 휘날렸고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저를 불러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고 싶지만 할아버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냥 할아버지 걱정이야.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2011년은 준비의 해였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영어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권유였습니다. 서연아, 외국어를 배워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다. 언젠가요? 언제요? 글쎄, 할아버지도 모르지. 하지만 준비는 해두는 게 좋아. 할아버지는 그 무렵 중국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중국에 다녀오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특구 협상이었습니다. 나선, 청진 등 북한 북부 지역에 중국 자본을 유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2011년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저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즉시 돌아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정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정일이 12월 17일 현지지도 도중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눈물 흘리는 아나운서가 비통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거실에는 슬픔이 아니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무엇이 시작되는데요, 할아버지? 불확실성이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란다. 장례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12월 28일 장례식에 참석하셨다가 돌아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10년은 늙어 보이셨습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4월 11일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됐습니다.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28살의 최고 지도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젊고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원지를 방문하고 군부대를 시찰하고 인민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월 할아버지의 동료 한 분이 함경북도로 발령받았습니다. 승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의 고위 간부를 산골로 보내는 게 승진일까요? 7월 또 한 분이 사라졌습니다. 건강 문제로 요양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9월 또 한 분,
러시아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이 왔습니다. 2012년 12월 어느 추운 날 할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집에 온 저를 할아버지 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 철학. 할아버지는 평생 공부하신 분이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오너라. 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셨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장 장치였습니다. 이걸 받아라.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남쪽으로 가거라. 남쪽이요? 남조선 말씀이세요? 그래,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 도착한 후에만 열어보거라. 절대 여기서는 열어보지 마라.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다. 할아버지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 꿈꿔왔던 것들이 담겨 있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까요? 곧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을. 2012년 12월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없고 새해 축제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조용히 다가올 재앙을 기다렸습니다. 2013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21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가 처형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북하는 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10개월 후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가로지르고 라오스 산을 넘고 태국을 거쳐 마침내 자유의 땅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USB 안에 북한 권력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2013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2013년 1월과 2월은 거짓된 평온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2학년 수업에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영어 문법, 영미 문학, 통역 실습.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집에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박동지가 러시아 경제시찰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박동지요? 그분이 왜 러시아에?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고 하더군요. 박동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경제부문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65살쯤 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 대화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동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당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기다리라고, 아직 일정이 연장됐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4월, 또 한 분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양강도 해산시로 발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제고문 자격으로 지방을 돕는 임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68살의 고위 간부를 중국 국경의 산골 도시로 보내는 게 정상일까요? 5월 세 분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한 분은 건강 문제로 요양, 한 분은 유럽 출장,
한 분은 평안남도로 정근. 모두 할아버지와 가까운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경제부문에서 함께 일하던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달 만에 체중이 5kg 가까이 빠지셨습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영양제를 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6월과 7월은 더 끔찍했습니다. 거의 매주 누군가가 사라졌습니다. 해외 출장, 지방 발령, 건강 문제.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 번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20kg 가까이 빠지셨습니다. 옷이 헐렁해지셨고 얼굴은 헬쑥해지셨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7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집에 가족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당 회의에 가셨고 어머니는 병원 야간 근무였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보거라. 할아버지는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안에는 중국 돈 3,000 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 거기에는 중국 연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만약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여기로 가거라.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해라, 서연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두려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8월은 마지막 시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평일에도 주말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청년 시절 이야기, 어떻게 당에 입당하게 됐는지, 어떻게 할머니를 만났는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마치 유언처럼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정말 이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단다. 지금은 안 믿으세요? 지금은. 글쎄다.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구나. 9월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집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안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 가족들은 늘 보호받는다는 명목으로 감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할 때 누군가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도 제가 학교에 갈 때도 항상 누군가가 50m쯤 뒤에 있었습니다. 쳐다보면 고개를 돌렸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댁 주변은 더 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건너편에 검은 차가 항상 주차돼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9월 말 할아버지의 마지막 방문이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할아버지의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땀인지 뭔지 모를 것으로 흠뻑 젖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1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왜요? 할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구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평양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드문드문 켜진 불빛들. 어둠 속의 도시. 할아버지는 이 나라가 변하길 바랐단다.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는 나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할아버지의 꿈이었어.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할아버지가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하고 계셨는지, 미국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을 나가시며 뒤돌아보셨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잊지 마라.
그게 제가 할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0월 15일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면도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셨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에 가시는 것처럼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4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기 반찬이 있었고, 김치가 있었고, 쌀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모두 건강해라.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신 후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재 책상 서랍 열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할아버지 댁에 가셨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셨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기록, 경제특구 계획안, 그리고 어떤 외국어로 된 문서들. 아버지는 그 서류들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 불태우셨습니다. 안방 화로에서 재만 남을 때까지. 왜 태우세요?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위험해진다. 10월 20일 이후 할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가봐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11월 초 아버지가 당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8일 일요일 아침 6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통화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전화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됐다. 어젯밤 11시에 보위부가 들이닥쳤다고 한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체포, 보위부. 그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저녁 8시 조선중앙TV 특별방송이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아나운서가 엄숙한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 행위를 자행한 장성택을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재판정 사진이 나왔습니다. 장성택이 죄수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국가전복 기도, 막대한 재산 횡령, 계파 조성. 온갖 죄목이 나열됐습니다. 우리 집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아버지가 비공식 루트로 정보를 입수하셨습니다. 12월 20일 새벽 6시 15명이 추가로 총살될 예정이었습니다. 장성택 연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한석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좌제 대상자 명단. 주요 처형자의 직계가족. 그 명단에 이한석의 손녀 한서연, 21살.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결정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탈북.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갈 수는 없다. 나는 당 간부라 감시가 심하다. 비용도 문제다. 브로커 비용이 한 명당 2천에서 3천 위안이다. 어머니가 몇 년간 모은 돈이 5천 위안이었습니다. 화폐 개혁 후 겨우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명 보내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서연이라도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결정이었습니다. 안 돼요.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명령이다. 아버지의 명령이자 할아버지의 유언이다. 할아버지가 10월에 아버지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이를 꼭 남쪽으로 보내라고. USB와 함께 12월 15일 일요일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짐을 싸셨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옷 몇 벌, 양말, 속옷, 마른 옥수수 몇 개, 중국 돈 5천 위안, 할아버지가 주신 3천 위안과 어머니가 모은 2천 위안, 가족 사진 한 장, 2010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저.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USB. 12월 16일 월요일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15명 명단이 확정됐고 그중 3명은 가족도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3명 중 하나였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결정적인 정보가 왔습니다. 처형은 12월 20일 새벽 6시 집행 확정. 19일 밤부터 관련자 체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제 인생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하루.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평범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5시에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쌀밥, 고기 반찬, 김치. 하지만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부터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라디오도 없이. 그냥 앉아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빗겨주셨습니다. 손을 만지셨습니다.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기억하려는 듯이.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밤 10시 30분, 저는 두꺼운 점퍼를 입었습니다. 털모자를 썼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12월의 두만강은 혹독하게 추울 것입니다. 밤 11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안아주셨습니다. 평소 과묵한 분이었는데 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살아남는 게 최고의 효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평양 외곽으로 가는 택시였습니다. 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자정 조금 전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도로변 가로등도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꽉. 서연아, 사랑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의 작은 실루엣.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자정. 저의 탈북이 시작됐습니다. 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두만강까지 500km. 6시간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혹시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20일 새벽 6시. 그때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미지의 세계로. 자유를 향해.
2013년 12월 20일 새벽 4시 함경북도 온성군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차를 세웠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조심해야 한다. 국경 경비대 순찰이 있다. 브로커는 작은 길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이 얼었습니다. 갑자기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두만강이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얼어붙은 얼음판이었습니다. 12월의 혹독한 추위에 완전히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너비는 50m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50m가 생과 사를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빨리 건너야 한다. 아침이 되면 경비병들이 순찰을 시작한다. 저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발을 얼음 위에 내디뎠습니다. 얼음은 단단했지만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마치 깨질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얼음이 울렸습니다.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꽝!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발밑을 봤습니다. 얼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금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얼음이 울부짖었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나온 자리에 긴 균열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얼음이 깨졌을 것입니다. 12월 강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새벽 5시. 저는 중국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북쪽 평양의 형장에서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나중에 탈북자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5시 40분 15명이 형장에 끌려 나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다가와 마지막 말이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생각은 많으셨을 것입니다. 서연이는 지금 어디쯤 갔을까? 강을 무사히 건넜을까? 제발 살아남아라, 내 손녀야. 새벽 6시 정각. 15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중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알지 못한 채 오전 8시 중국 연길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연길 시내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저는 의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브로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3층의 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안에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들이었습니다. 브로커와 그들이 중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며 무언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있어야 한다. 다음 브로커가 올 때까지. 며칠이요? 그럼 음식은요? 나중에 준다. 브로커는 물 한 병만 주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2 남자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저를 보며 중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무도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물만 있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어머니가 싸준 마른 옥수수를 꺼내 먹었습니다. 2 남자가 계속 저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21일 아침,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3천 위안을 내야 연길 시내로 데려다 줄 수 있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다. 3천 위안 내거나 아니면 여기 남아 있거나. 저에게는 5천 위안밖에 없었습니다. 3천 위안을 더 주면 중국에서 살아갈 돈이 없었습니다. 돈 더 줄 수 없어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브로커의 태도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북쪽으로 돌려보내겠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북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처형되셨습니다. 저도 수배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제발 돌려보내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갚을게요.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 너를 중국 농촌 남자한테 팔면 된다. 신부 없는 중국 남자들이 북쪽 여자들을 산다.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탈북에 성공했지만 이게 지옥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 돈을 내든지 아니면 팔려가든지.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할아버지의 USB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끝나는 걸까? 12월 22일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브로커와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브로커에게 던지듯 주셨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받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나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조선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고마움, 며칠간의 공포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순이에요. 나도 옛날에 북쪽에서 왔어. 이순이 아주머니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연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아주머니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깨끗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쌀밥과 김치찌개. 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나도 옛날에 어려웠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2014년 1월, 저는 이순이 아주머니 댁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인사, 길 묻기, 음식 주문하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음 단계를 알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까지 가려면 중국 남부로 가야 해. 거기서 라오스 거쳐 태국으로 가는 거야. 먼 길이었습니다. 6,000km 이상이었습니다. 1월 말,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돈을 더 주셨습니다. 1,000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부의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거기 가면 도움받을 수 있어. 조심해서 가. 저는 수없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꼭 대한민국 가서 잘 살아. 그게 북쪽에 남은 가족들을 위하는 길이야. 2014년 2월 1일, 남쪽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기차와 버스로 3,000km를 이동했습니다. 열흘이 걸렸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공안에게 잡히면 북쪽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이순이 아주머니가 구해준 가짜 신분증으로 버텼습니다.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2월 중순,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광저우로 가는 기차 안이었습니다. 공안 경찰이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제 신분증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질문했습니다. 어디 가는가? 이순이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고향에 갑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은 중국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자기 조카라고 중국어가 서툰 건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돌려주고 갔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2월 말 윈난성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남부였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남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 국경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탈북자 지원단체와 연결된 브로커였습니다. 믿을만했습니다. 3월 10일 라오스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3월 15일 밤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횡단이었습니다. 라오스와 중국 사이의 산악지대였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10명이 줄지어 따라갔습니다. 달빛만이 불빛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경사, 미끄러운 흙길.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손이 까지고 무릎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3월 16일 새벽 4시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여기가 국경이다. 이제 라오스야. 브로커의 말이었습니다. 안도감은 잠깐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우리는 라오스 산속을 헤맸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물도 부족했습니다. 브로커가 길을 잃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지만 명백했습니다. 같은 곳을 계속 빙빙 돌았습니다. 3월 17일 아침 마지막 물 한 병을 10명이 나눠 마셨습니다. 한 사람당 한 모금도 안 됐습니다. 음식은 바닥났습니다. 첫날 다 먹어버렸습니다. 둘째 날부터 굶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탈수와 탈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부축해서 계속 갔습니다.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3월 18일 밤 9시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라오스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물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저는 물 한 병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평생 마신 물 중 가장 달았습니다. 3월 19일 아침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경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신고한 것입니다. 불법 입국자라고. 우리 10명 모두 체포됐습니다. 트럭에 태워져 경찰서로 갔습니다.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우리는 라오스 감옥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10명이 갇혔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루 2번 밥이 나왔습니다. 라오스 쌀밥과 채소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열흘 만에 체중이 12kg 빠졌습니다. 53kg에서 41kg으로. 몸도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나? 여기까지 왔는데 라오스 감옥에서 끝나는 건가? 3월 28일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정부와 협상했습니다. 돈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석방됐습니다. 트럭에 태워져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4월 1일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라오스 산악지대와 달리 평지였습니다. 포장도로가 있었고 높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방콕 난민 캠프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 임시 거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서류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캠프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았다. 두만강에서 브로커의 배신에서 라오스 산에서 감옥에서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자유다. USB를 꺼내봤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작았지만 이제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거의 다 왔어요. 곧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서 열어볼게요. 2014년 4월 방콕 난민 캠프의 첫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샤워 시설이 있었고 화장실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라오스 감옥에서 열흘을 보낸 저에게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서류 처리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통 석 달에서 6달 걸린다고. 긴 시간이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평양에서 두만강까지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산을 넘어 여기까지 몇 달쯤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서는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첫 번째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한국어 할 줄 아는데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북쪽 말과 남쪽 말이 많이 다릅니다. 배워야 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왜 배워야 하나요?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동무가 아니라 친구. 인민이 아니라 국민. 위생실이 아니라 화장실. 단추가 아니라 버튼. 볼이 아니라 공.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교육도 받았습니다. 경제 시스템, 법률, 문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은행 계좌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고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돈을 은행에 맡기면 화폐개혁 때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신용카드라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신기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빚을 지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빚이 맞지만 잘 관리하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많은 탈북자들이 신용카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캠프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양강도. 다른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다는 것. 어느 날 6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혼자 탈북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북쪽에 남겨두고 오셨답니다. 왜 혼자 오셨어요? 늙은이는 쓸모없으니까. 차라리 나와서 남쪽에서 돈 벌어 북쪽 자식들한테 보내주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어느 시대나 똑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가씨는 왜 왔어요?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USB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당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의 꿈을 이어줘. 그게 살아남은 우리의 의무야. 8월 희소식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입국이 승인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8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지 8달. 드디어 자유의 땅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9월 말 비행기에 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대한민국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일반인이 비행기 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위 간부나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만 탔습니다. 이륙할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몸이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위에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살아계실까요? 무사하실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냈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앞만 봐야 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던 곳에 공항 직원들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손을 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까지 왔어요. 해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는 건물로 갔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구나.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날 밤 제공된 숙소가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10달. 평양에서 두만강, 연길, 중국 남부 라오스, 태국, 대한민국 6,000km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보다 더 먼 건 마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공포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자유로. USB를 꺼냈습니다.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열어볼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대한민국 도착 후에만 열어보라고. 하지만 그날 밤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10월 16일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정말 탈북자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명 명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북 과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보여드렸습니다. 조사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USB에 대해 상세히 물으셨습니다. 언제 받았는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열어봤는지.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어요. 조사관들이 USB를 가져가셨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10월 17일과 18일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가족 배경, 할아버지의 직책, 아버지의 직책, 탈북 동기. 모든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10월 19일 USB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관들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내용 확인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가 들어 있었을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북한 내부 권력 투쟁과 정책 갈등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안 문제상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추후 하나원 교육 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진짜 탈북자로 확인됐습니다. 12월에 하나원 입소 예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USB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망스러운 내용이면? 만약 할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거면? 하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셨을 거야. 나는 믿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하나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적응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경제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하는 법, 신용카드 쓰는 법, 세금 내는 법. 북쪽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인터넷으로 뭐든지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쪽에서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법률도 배웠습니다. 계약이란 개념, 권리와 의무, 법 앞에 평등. 북쪽에서는 당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법이 모두에게 적용됐습니다. 문화도 배웠습니다. 존댓말 체계가 북쪽과 조금 달랐습니다. 에티켓도 달랐습니다. 직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컴퓨터, 요리, 미용 등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가장 큰 깨달음은 자유였습니다.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12월 국정원 담당자가 하나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USB 내용을 일부 공개해 주셨습니다. USB에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였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경제 관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기록이었습니다. 둘째, 외교 관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할아버지의 개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는 국가안보상 기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께서 바라신 게 뭔지만 알려주세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이었습니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과 개혁. 그게 할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2015년 1월 국정원이 USB의 마지막 파일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서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남쪽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겠구나. 할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짐을 지운 것을 용서해다오. 할아버지는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다. 하지만 진짜 조국은 정권이 아니라 인민이란다. 장성택 동지와 함께 개혁을 꿈꿨다. 하지만 시대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구나. 너는 자유로운 땅에서 살게 될 거다.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렴. 할아버지의 꿈은 통일된 조국이다. 내가 그 꿈을 이어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서연아. 할아버지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2015년 2월 말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제 이름으로 된 공식 신분증이었습니다. 하나원 마지막 날 동기들과 작별했습니다. 모두 다른 곳으로 흩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초기 생활비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거예요. USB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을 위해 일할 거예요. 하지만 USB의 핵심 내용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장성택이 정말 처형되었는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답은 다음 해에 알게 됩니다. 2015년 3월 서울 신림동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비좁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검소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대학 편입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서울의 4년제 대학사회학과였습니다. 북쪽에서 2년을 다녔으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봄 북한 인권시민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탈북자 인권단체였습니다. 증언 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일입니다. 고민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면 북쪽 부모님에게 해가 될까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한다. 2015년 여름 첫 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세미나실이었습니다. 50명쯤 모였습니다. NGO 활동가들, 기자들, 대학생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에 탈북한 한서연입니다. 그의 처형된 고위 간부의 손녀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특권층 생활, 할아버지의 변화, 2013년의 공포, 탈북 과정, 모든 것을. 끝나고 긴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질문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USB에 뭐가 들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부는 아직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상.
2015년 가을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과 외교부가 협의 끝에 USB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장성택 숙청의 내막 탈북자 증언으로 밝혀져 2013년 처형의 진짜 이유는 개혁 시도였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제한적으로만 공개됐습니다. 2016년 3월 대학에 편입했습니다. 서울 소재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북쪽에서 2년을 다녔으니 인정받았습니다. 캠퍼스 생활은 신기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 다양한 의견, 교수님을 비판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동기들과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탈북자라는 걸 숨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밝혔습니다. 대부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2016년 여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공개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지났고 한서연 씨가 공개 활동을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7월 어느 날 국정원 사무실에서 USB 전체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USB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특구 협상 기록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할아버지와 장성택, 그리고 몇몇 경제부문 고위 간부들이 중국 측과 비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북한 북부 지역 나선과 청진 등의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중국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고 북한 주민들이 그 기업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점진적 시장경제 도입이었습니다. 목표는 중국의 덩샤오핑 개혁개방 모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은 잘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중반까지. 하지만 김정은이 알게 됐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김정은에게는 이것이 체제 위협이었습니다. 경제 개방은 정치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력이 약화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2년 9월 할아버지가 중국을 통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와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극비리에 주제는 북한의 점진적 개방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경제특구가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미국과 관계 개선도 모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 모델이었습니다. 한때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교류하는 나라. 그런 관계를 꿈꿨습니다. 미국 측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 매우 신중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김정은에게는 최대의 배신이었습니다. 미국과 접촉.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2012년 10월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어느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장성택 할아버지, 그리고 몇몇 간부들의 대화였습니다. 녹음에서 장성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 당분간은 우리 원로들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경험을 쌓으시도록 보좌해야 합니다. 이 녹음이 김정은에게 전달됐습니다. 누군가 고발한 것입니다. 아마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경로했습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었습니다. 2013년 초부터 숙청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3월부터 주변 인물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 장성택 본인과 핵심 15명을 처형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장성택이 권력 투쟁에서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개혁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 할아버지와 장성택은 북한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체제에는 위협이었죠.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반역이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재국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USB 내용 공개 후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해외 단체에서 증언 요청이 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을 순회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의회에서 강연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알렸습니다. USB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을 전파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북한 생활, 탈북 과정, 인권 문제, 통일 전망. 2018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의 정식 활동가로 입사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저는 인사동 찻집에서 김태준 할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준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제 자랑이에요. 김태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산업화를 잃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맨손으로 공장을 짓고 배를 만들었죠. 포항제철, 울산조선소.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보리고개를 넘고 가난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저 같은 탈북자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만든 이 풍요로운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탈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통일을 준비해달라고. 약속드립니다. 계속 싸우겠습니다. 자유를 위해, 인권을 위해, 통일을 위해. 김태준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부모님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살아계신지 어디 계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어머니를 만나는 꿈, 아버지를 만나는 꿈, 할아버지를 만나는 꿈. 깨어나면 눈물이 베개를 적셔 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통일이 되면요. 네, 그날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합니다. 2024년 현재 저는 33살입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 선임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혼입니다. 언젠가는 결혼하겠지만 지금은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근면전략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매주 강연을 한두 번 합니다. 학교에서, 단체에서, 교회에서 북한 인권 이야기를, 통일 이야기를 합니다. USB는 여전히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찻집을 나서며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할아버지께서 꿈꾸시던 세상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강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목은 2013년 12월 그날의 진실이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단체 대상 강연이었습니다. 산업화 세대분들께 탈북자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는 탈북자로서 감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11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 저는 생존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것,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 동료에게서 왔습니다. 서연 씨, 다음 달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미팅 확정됐어요. 참석 가능하세요? 답장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2013년 탈북한 한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11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한 고위 간부가 처형되어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1년 전 평양을 떠날 때 봤던 풍경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이었습니다. USB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11년 동안 함께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제는 박물관에 기증될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꿈, 자유, 개혁, 통일. 할아버지, 지켜보고 계세요? 손녀가 잘하고 있죠? 할아버지의 꿈,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북쪽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날을 믿어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싸워요.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